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법을 공부하게 될 박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7, 8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저는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른바 법학의 기초이론이란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민법,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할 텐데, 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과 도덕, 법의 의 부분이거든요. 법이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법의 의미, 법의 그 규범적인 개념적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로 좀, 이거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문제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에는 이제 법과 도덕을 구별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의 이념입니다. 그 3대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라드, 무르, 흐라고 해서 3대 이념인데, 사실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분류는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 살펴보더라. 이렇게 우리 뭐 인정법 뭐 이런 거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례적으로 출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의 적용과 해석인데요. 사실 이 대목이 법은 법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실을 규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그냥 법으로 이렇게 어디 모셔다 두는 이런 뭐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이런 그 규범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을 적용할 텐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이라는 문제 나오죠. 따져보게 되면 사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추정이라든지 간주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게 어디서 논의되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권리 의무가 뭐냐 라는 것도 나올 거고 권리 의무의 기소치가 뭐냐 누구냐 라고 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또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른바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또 뭐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 개념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권리 능력 문제는 민법에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또 권리에 대해서도 또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건데 권리의 종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민법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런 것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법학 답안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하나 소개해 드린 게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오늘도 제가 지난 7월 1일 날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그 모의고사 실시한 답안을 오전 중에 채점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쓰셨는데 용어는 법률 용어는 쓰셨는데 그 법률 용어를 정의하는 우리가 개념의 정의 이 부분은 많이 좀 미흡하다, 공통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용어를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거기 법률 용어는 제가 적확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지난 7월 1일 모의고사 문제에도 구속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기속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제대로 기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의미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정확한 의미,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속이라고 쓰면 답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써도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알아야 되겠다. 답안지에는 반드시 비슷한 말 쓰면 점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7월 1일 모의고사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관습법이 답이 있는데요.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기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법 한 글자 뺐으니까 뭐 당연히 주겠지. 안 줍니다. 왜냐하면 관습과 관습법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법용어 써줄 때 어떤 요 개념을 써달라, 용어를 써달라라고 할 때 반드시 법률 용어를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 그 법률 용어를 그 의미를 써달라라고 했을 때요. 이것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써주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간단하게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정의 그 방법이에요. 개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우리 논리학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연적 방법이 있고 내포적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은 그 중에서 내포적 방법, 이른바 유와 종개념을 활용한 정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유 개념, 종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유 개념과 종개념은 뭐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상의 개념, 하의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보다 상의 개념은 뭐죠? 계절이죠. 그러니까 계절은 여름이다라는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은 뭐뭐하는 계절이다, 또는 뭐뭐한, 뭐 이렇게 뭐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뭐라고 하죠? 피정의항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정의항이라고 하는데, 이 피정의항이 종개념이에요. 그리고 정의항에 나오는 개념이 유개념이 됩니다. 얘가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 이게 논리학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얘는 뭘까? 뭐뭐하는, 이거는 당연히 계절 안에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름이 이거예요. 여름이 다른 봄이나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과 다른 본질적인 속성, 여름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똑같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름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이거를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종차라고 합니다. 종차.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렸을까요? 우리가 개념을 써줄 때, 개념을 외울 때, 암기할 때 개념적 요소로 분류해서 이게 종차로구나 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문장을 우리는 자꾸만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는 제일건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불합치 결정은 헌재 결정이라고 하는 유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종차는 뭘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갖고 있는 본적인 속성은 뭘까라는 거예요. 위헌인데 잠정적인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즉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권을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고,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꾸며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말의 핵심은 위헌인데, 분명히 당의 법률이 위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위헌 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해 법률 효력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켜주는, 잠정적으로 당해 법률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결정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합치 결정의 특징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합치 결정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도 개념을 정의할 때는 그 특징, 당해 개념의 본질의 특징을 콕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붙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꼭 그건 만약 시간상의 여유가 없다면 나머지는 안 써줘도 돼요. 기본 요약서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법화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다. 제가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풀어 써달라, 그 정의를 내려달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앞으로 지금 7, 8월도 있고 9월, 10월, 11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요. 충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원입니다. 이거 제가 1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요. 요거는 법학의 의, 법의 의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답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하시면 돼요. 한번 이제 풀어보시죠. 잠깐만이라도. 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법과 도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것만 봐주셔야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법은 규범이긴 규범인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는 그런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개념적으로 풀어놓을 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선생님들 우리 그 해설을 잠깐 보시겠어요? 법의 개념적 요소에 관해 이해를 돕고자 출제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법이란 국가 권력에 강제된 사회규범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법의 개념 요소를 도출하게 되면 세 가지 나와요. 하나가 사회규범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강제규범이라는 거, 문화규범이라는 거, 그리고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라는 거. 그럼 이 문제는 뭐와 관련해서 출제한 것일까? 이 1번 문제는 바로 네 번째입니다. 즉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 다시 말하면 존재와 당위를 연결하는 규범이다. 예, 이게 이제 법은 우리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자인과 존렌, 현실과 당위, 네. 선생님, 법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당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을 당위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과연 법은 법으로만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사회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법은 법으로서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사회규범이라고 했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사회규범이기만 하면 다 법인가? 그럼 모든 악법도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당연히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럼 뭐냐? 법은 이 사회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정한 연관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늘 1번 문제는 이른바 거기 등장했던 한스 켈젠의 법단 개설, 이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른바 순수법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법은 철저하게 법으로서만, 당위는 철저하게 당위로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맨 위에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과 규칙이 있어요. 그 밑에 자치법규가 있고요. 근데 이 명령과 규칙이 정당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법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이 정당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헌법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럼 헌법은 왜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헌법은 왜 정당할까? 왜 정당할까? 헌법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 위에 다른 규범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위 규범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헌법은 그 위에 국가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 위에는 다른 규범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헌법이 왜 정당한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는 슬쩍 헌법은 근본 규범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근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규범과 자인과 존례는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구별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헌법이 정당한 근거를 이른바 근본 규범으로 찬다는 얘기는 헌법이란 규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근본 규범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론은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본 규범이라는 걸 등장시키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헌법이 정당한 이유는 법으로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디죠? 현실로부터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현실은 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뭐예요? 근거가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일찍이 이런 예를 듭니다. 법은 사회 현실, 우리 현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법은 옷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성장하죠. 그러면 성장함에 따라서 옷이 달라져야 되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옷이라 하더라도 성이 된 지금까지 입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충분히 하실만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당위 규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한 논의를 제가 순수법학, 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켈젠의 이론을 가지고 좀 비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법 자체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풀어보실만 하셨죠? 한번 꼭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1987년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현행헌법은. 근데 87년이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87년 체제는 계속 유지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확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러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살 세상을 뭐예요?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엄청 큰 겁니다. 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보다는 우리 나중에 인간의 존엄성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내 생각을 우리 학생들에게 집어넣어주면 그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그런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을 거고 우리 사회는 서로 존엄한 존재인데 나만 존엄한 존재가 되는 모순 덩어리에 이르게 됩니다. 모순이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서 제가 다뤄봤어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단 개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제 심화 과정이라서 우리 그 기본 강의 때는 이건 이런 겁니다 뭐 하고 넘어간 거고요. 이걸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2-1번과 2-2번인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법과 도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보셨죠? 1번, 2-1범죄는 2019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그 학자와 개념을 써달라, 기업과 이견에 써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법과 도덕의 차이점, 기본적인 차이점인데 기본적으로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어 마땅히 지켜야 행위나 도리가 되는 규범을 우리가 도덕이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면성, 결과를 중시하는 데 반해서 내면성, 동기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강제성, 타율성이 지배함에 반해서 도덕은 비강제성, 일반 자율성이 지배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법은 사회와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이 사회성을 중시함에 반해서 반면에 도덕은 인간성, 개인 자신을 중시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건 바로 이 도덕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은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어져요. 반면에 도덕은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아요. 도덕을 지켜야 될 의무만 있는 거죠. 내심의 명령이니까. 반면에 또 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직적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정책 이론체가 확실히 공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직적인 규범이 됩니다. 반면에 도덕은 어느 정도의 조직성은 있지만 이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규환 등
이 사회 내부에서 또는 어떤 단체 내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비해서는 비조직적이다, 이런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로서 정답은 잘 아실 겁니다. 외면성과 법성을 답으로 했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근데 2-2번 문제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런 구별이 상대적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외부적 형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도덕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부적 또는 내면적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외부, 내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아는 내면이라 하잖아요. 물론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화한다면 사람의 내부를 내부적이라 하지 않고 내면적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의미의 도덕은 자기 채무이지 타인에게 권리로 요구할 수 없다. 법은 법복종자에 대하여 밖에서 의무지유는 타자의 의지, 즉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타율성이 되는 거, 강제성 또는 타율성이 될 것입니다. 타율성의 규범이고 반면에 도덕은 자율성의 규범이다. 이 뒤에 자율성의 규범을 보게 되면 이건 타율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되겠죠. 항상 이 문장 구조로 보게 되면 대꾸적 개념, 우리가 이항 대립, 글을 쓸 때요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할 때 대부분은 그 이항 대립 구조를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두 번째 문단에서 이해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였었어요. 이러한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도인 간의 무슨 사항에 대해서, 내면적 사항에 대해서 고려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이 달라지거든요. 형사책임 같은 경우에 고의냐 과실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또 도덕도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도덕적인 행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면 중심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법과 도덕은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어떤 학자는 오히려 도덕의 최대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면 얘가 법이고 얘가 도덕이냐, 아니면 얘가 도덕이고 얘가 법이냐,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학의 그 법의 이념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먼저 그럼 문제를 잠깐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료 잠깐 보실까요?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법의 이념이란 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가장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이 바로 라드부르흐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정의가 뭘까? 정의가 뭘까? 일반적으로 정의는 일반적 개념이에요. 보편적 개념인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올바른 가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리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개념을 정해 왔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는 두 가지로 광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즉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이 광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합법성, 다시 말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 협의의 정의를 말하는데, 여기에 그는 다시 두 가지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평균적 정의는 모든 것을 같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절대적 평등이라 합니다. 절대적 평등.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 그렇지 않고, 이걸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죠. 네. 이걸 헌법학에서는 상대적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이냐, 상대적 평등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평등을 추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적 정의를 정의로 볼 거냐, 배분적 정의를 정의로 볼 거냐, 네. 이것부터가 일단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만약에 배분적 정의를 정의로 본다면 이때 과연 여기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적 평등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떤 요건 하에서 허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 평등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something special한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정의 자체는 어찌 보게 되면 정의를 평등으로 이해하는 한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됩니다. 네.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소개한 글이 바로 3-2입니다. 예, 이 3-1 이 문제는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문제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겠고, 저랑 3-2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개념은 과거에는 동서양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날 정의 개념은 세계 각국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정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무엇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무엇의 존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의를 평등으로.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이해할 만한 게, 우리 그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죠. 모습을 보게 되면 정의의 여신은 칼하고 천칭을 들고 있죠. 눈은 가리고요. 자, 그래서 그 천칭을 들고 있는데, 그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정의는 양 저울에 달리는 어떤 법익이 있다는 얘기죠. 법익의 충돌이 있고, 그런 법익의 충돌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 여기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을 가리고 있어요. 어떤 거에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충돌되는 법익에 대해서 충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정의 여신이 그 눈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무엇의 존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등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해야지, 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정의의 본질은 평등에 있는 것이며, 평등은 보편타당한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합치될 소지가 있다. 합치된다는 얘기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의가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될 때 형평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의는 보편적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구체적 개별적인 경우에 내용적으로 무엇이 정당하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하나의 공허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법이 정의만 지향한다 할 경우에 실제의 적용에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나타낼 위험이 크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두 번째, 한목적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3-3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헌법 11조 1항에 보게 되면 평등을 기준으로 놓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기억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요 기억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인데 그 중에 하나만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은 잘 보시죠.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무슨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무슨 평등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 찾기는 진짜 어렵지 않으셨죠? 근데 뭐냐면 평등 문제는요, 이거는 한마디로 차별의 금지를 말해요. 평등이란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절대적 평등으로 보게 되면 차별의 금지는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게 취급해야 돼 라는 얘기죠. 자, 반면에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금지가 평등인데 차별의 금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어떤 차별을 허용할 건데 합리적 차별은 허용할 거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합리적 차별은 허용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여기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건데 첫째가 차별은 있다는 얘기죠. 차별이 있느냐 여부는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차별이란 말이 나오려면은 차별이란 말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비교 집단, 비교 대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A와 B. 만약에 A 하나에 대해서만 차별할 수가 없어요. 차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별하려면, 차별이라는 것을 판단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처우를 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는데 다른 처우를 한다. 절대평등은 그 비교 대상이 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절대 다른 처우하면 안 돼.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상대평등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허용하겠어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그렇다면 무엇이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평등만 가지고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안 돼, 차별은 안 돼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절대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차별 허용한다면서 그럼 이 차별이 합리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1m 자처럼 이건 차별의 기준이야, 이걸 딱 가져가서 이건 차별이 됐네, 이건 차별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평등이란 자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평등 이외의 것을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차별, 즉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차별인데 입법자에 대한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평등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오게 되면 우리 현재가 추구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인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평등을 완전히 버린 거냐? 우리 헌법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소용없는 거냐? 아니에요. 영역에 따라서는 절대적 평등이 관철될 영역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제도, 우리 정치학에서 공부하시죠? 우리 헌법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평등선거 원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평등선거 원칙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에게 한 표씩, 누군가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 재산의 다과 상관없이, 배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한 표씩 인사할 수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선 절대평등이 요청되는 거라고요. 이해만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절대평등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영역에 따라서는 절대평등이 요청되는 영역도 있더라.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우리 헌법 11조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더라.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다면은 배분적 정의를 원적인 정의로 이해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우리 판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과 디귿에 대한 용어를 쓰고, 우리가 니은과 디귿은 절대평등과 상대평등으로 하면 되겠고요. 디귿에 해당되는 사례를 하나, 즉 디귿에 해당되는 사례, 즉 상대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은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셔라 이겁니다. 제가 거기 간단하게 두 가지 소개해 놨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재는 합헌 결정 내린 바에 평등권 침해하지 않았다 이게 판시한 바 있고,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 10% 가산 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 번쯤 우리 관련된 판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정의, 그죠? 네.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우리 법에서만 논의될 건가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논의가 됩니다. 제가 지난 기본학기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린 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무상급식 예를 들었을 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한 10여 년 전에 꽤나 큰 화두로 등장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평등을, 평균적 정의를 강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반면에 배분적 정의, 저거를 강조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코로나 과정 거쳤는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드렸잖아요. 국민 전체에게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어려움에 더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답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어떤 게 더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르칠 그 아이들은 그 속에 살아갈 거란 말이죠. 네. 너는 열심히 해서 너만 잘 살면 돼! 이런 아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실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실 거라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과목 선생님들이요. 그걸 우리 어학 선생님이 하시겠어요? 수학 선생님이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숙제 내드렸습니다. 레포트 써오세요. 아니에요. 본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념 중에서 두 번째, 법적 안정성도 궁금해지지 않으셨어요? 합목적성도 궁금해지지 않으셨어요? 정의가 이런 오묘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셨죠? 네, 깊은 뜻이 또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법적 안정, 합목적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